민트초코햇님 사연입니다. 파란 고양이 인형. 안녕하세요, 왓썹님. 먼저 저는 귀신을 대놓고 보는 타입은 아니었습니다. 귀신이 있다는 기분을 느끼는 타입도 아니었던 것 같고요. 또 다른 분들처럼 어릴 때부터 이런저런 경험을 했던 것도 아닙니다. 다만 저에게 이상한 일이 생긴 것은 아마 2015년 때부터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도 몇 년 전에 있었던 그런 일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해 여름 저는 제가 공부하고 있는 과목과도 관련이 깊고 또 평소에 관심이 깊었던 분야를 특정적으로 주제로 삼은 사설 박물관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주로 했던 일은 관련 유물들을 얇은 한지와 같은 종이로 싸서 번호를 매겨 순서대로 정리하는 나름 단순 노동이었습니다. 관장님 내외는 나이가 꽤 되신 노부부로 박물관의 특정 층수에서 기거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일했던 장소도 관장 내외가 기거했던 층이었고요. 건물은 오래되어 낡고 시설도 열악했지만 처음엔 꽤 평화로운 나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이상한 기분을 일체 느끼질 못했으니까요. 그렇게 일을 한 지 일주일이 넘었을 즈음 출근을 하는데 박물관 앞에서 기웃거리는 남자분이 있었습니다. 옆에는 여자분과 어린아이도 함께 있었고요. 그들을 보고 직감적으로 이 사람들이 가족이겠구나 싶었습니다. 여자 쪽은 어찌되었던 남자와 여자아이는 진짜 똑같이 생겼었거든요. 왜 첫 딸은 아빠를 닮는다? 이런 말이 진짜로 막 느껴지던 순간이었습니다. 어쨌거나 이 사람들의 정체는 관장님의 외손자 부부였습니다. 아침에 의심스러운 사람 쳐다보듯 실례를 범한 게 생각나서 민망한 마음에 되도록이면 마주치지 않는 방향으로 제 할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일하는 곳이 곧 응접실과도 같은 꼴이라 손자 부부와 관장님 내외가 한껏 수다를 떠는 모습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딸아이는 응접실에 들어가는 현관 쪽에서 계속 콩콩 뛰어다녔고요. 저는 그때 번호를 나열하며 700여 개가 넘는 유물에 택을 달고 있던 때라서 정신이 좀 사나웠습니다. 관장님 부인께서도 그걸 아셨는지 저를 부르셨습니다. 민트야, 민트도 같이 차나 마시자. 이리 와. 일도 쉴 겸 옆에서 쭈구리처럼 차와 과자를 먹고 있었습니다. 대화에는 끼지 못하는 처지이니 계속 뛰어다니고 있는 여자아이가 갑자기 신경 쓰이더라고요. 현관문 쪽을 가로막는 문은 불투명한 유리로 메워져 있기에 아이가 움직이는 형상만 대강 보였습니다. 아까 일할 때만 하더라도 아이 혼자 놀고 있었는데 하나 더 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때까지만 해도 아이가 둘이었구나 싶었습니다. 아침에 부부가 서 있었을 때 차를 옆에 끼고 기웃거리는 것 같았는데 그 안에 아이가 더 있겠거니 싶었거든요. 별 신경 안 쓰고 어른들 눈치를 보며 휴대폰을 꺼내 딴짓에 열중하고 있었는데 곧 손자 부부가 일어나고 돌아갈 것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손자 며느리분과 아이가 먼저 일어났습니다. 관장님과 같이 현관까지 나가서 아내분을 배웅했는데 아내분께서 챙기고 나가는 게 딸아이 혼자더라고요. 나머지 아이 성별은 구분이 잘 안 갔고 그 아이도 아빠 따라 남는 건가 싶기도 했지만 혹시나 잊으신 게 아닌가 싶어 괜히 오지랖을 부렸던 것 같습니다. 한 명은 안 데려가세요? 제 물음에 순간 얼음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흘렀습니다. 잠시 후 관장님께서 뭔가 알겠다는 듯이 말씀하셨습니다. 손주놈은 남아서 잠깐 일 도와주고 간다고 했거든. 손주분이 남아있다는 것은 분위기상 저도 알고 있었고 제가 이야기한 것은 크게 아니었지만 뭔가 이상하기도 하고 상황을 복잡하게 하고 싶지 않아 그냥 그래요 했습니다. 손주 며느리분은 떠났지만 박물관 내부에는 다른 아이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봤던 또 다른 작은 아이는 누구였을까 싶었죠. 에이, 그냥 또 먼저 내려가 있겠지. 아니면 여자아이가 정광석화와 같은 속도로 뛰어다녀 애가 2명이라고 생각했겠지라며 스스로를 위안했습니다. 어쨌거나 다시 자리로 돌아와 작업을 시작했는데 갑자기 쿵 하면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제가 여기서 일하는 동안 계속 닫혀 있었던 오래된 문이 벌컥 열린 것입니다. 순간 깜짝 놀랐는데 거기서 손주분이 상자를 들고 나오시는 모습을 보니 아까 마중하러 간 사이 들어가셨던 것 같았습니다. 아마 그 방에도 유물이 있는데 힘을 써야 하는 일이었으므로 조금은 도와주시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눈치껏 일어나 유물이 든 상자를 옮기려고 했습니다. 덧붙여 호기심이 강한지라 그 방안이 궁금하기도 했고요. 방안은 박물관의 또 다른 수장고 역할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수장고는 박물관에 전시되어지는 유물 등을 보관하는 장소를 뜻합니다. 어쨌거나 유물로 가득 차서 좁아 보였지만 틈 사이로 보이는 빨간 기차 모양의 벽지로 유추해보건대 어린아이의 방이었던 것 같습니다. 방 안의 냄새는 정말 오래된 냄새에 몇 제곱을 한 것 같은 향으로 가득했습니다. 여긴 예전에 아이 방이었나 봐요? 아유, 민트씨 눈치 좋네. 어릴 때 내 방이었어요. 여기 유물 말고 내 물건 담아놓은 것도 좀 있을걸? 명탐정 코난과 같은 추리력에 기세 등등해질 무렵 손주분이 말한 상자를 발견한 것 같았습니다. 실제로 나무 박스로 된 유물 상자와는 달리 천으로 된 것 같은 재질의 버건디색의 상자가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호기심을 못 이기고 무턱대고 상자를 열어버렸던 게 화근이었던 것 같습니다. 상자를 열었을 때 정말 어린아이가 쓰는 것 같은 물건들이 가득했거든요. 제가 물건을 찾은 걸 보셨는지 손주분께서 찾았네요? 하시면서 곁에 오셨습니다. 한참 동안 상자 안을 구경하던 기억이 납니다. 손주분이 제 아빠 뻘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일 나이 먹은 삼촌 뻘은 되셔서 물건들이 하나같이 추억의 문방구에서 찾을 법한 것들이었거든요. 저희끼리 소란스럽자 곧 관장님 네 분도 그 좁은 방 안에 들어오셔서 상자 구경을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이때까지만 해도 상자를 잘 찾았다고 착각했습니다. 이 손주분은 들어보니까 정기적으로 외조부 외조모님을 뵙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 시원시원하게 어르신과 대화하는 모습이 진짜 귀감 삼아야 할 정도로 멋지다고 느끼던 차였습니다. 또 이렇게 추억거리 하나를 꺼내놓으니 도란도란 대화하는 그분들의 모습이 왠지 모르게 보기 좋다고 느껴졌죠. 그러던 와중에 구석에 있던 하나의 형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관장님 부인도 그것이 눈에 차셨는지 저보다 먼저 그것을 손에 짚으시더라고요. 그런데 표정은 진짜 여태까지 일하며 처음 봤던 표정이었습니다. 정말 쓰레기를 보는 것 같은 표정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관장 사모님의 표정뿐만 아니라 관장님과 손주분의 표정도 사모님의 손에 든 그것을 본 얼굴이 좋진 않았습니다. 이 녀석아, 이거 그때 안 버렸니? 굉장히 무서운 목소리로 말하셨는데 관장 부인께서 들어올리신 건 작은 봉제 인형이었습니다. 제가 이때 인형을 만드는 것에 관심이 있었던지라 관련 책들도 사며 재봉 인형 만드는 방법을 탐색했던 때거든요. 그 인형은 고양이 모양의 인형이었는데요. 실제 고양이 같으면서도 얌전하게 앉아있는 형태의 고양이 인형이었습니다. 특히 파란 천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이 꽤 인상적이었습니다. 파란 고양이 인형. 인형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했더라도 한 땀 한 땀 놓여진 봉지 실력이
엄청난 정성이 들어갔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이런 정성 어린 물건이 마치 불쾌한 것인 양 말하는 관장 부인과 그것을 노려보시는 관장님의 시선. 저는 진짜 다정다감한 분들의 모습만 보다가 막상 이러시니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손주분의 얼굴을 이때 잠깐 봤는데요. 당황스럽고 놀란 표정이긴 하셨지만 어딘지 모르게 쓸쓸하게 인형을 쳐다보셨습니다. 추억인데요, 뭐. 그냥 신경 쓰지 마세요. 하시며 인형을 채가려고 하셨는데 관장님께서 먼저 낚아채시더니 바닥 저만치로 던져버리셨습니다. 손주분도 발끈하셨는지 막 뭐라 두 분을 설득하시더라고요. 제가 도저히 끼어들기 좀 그런 상황이라 떨궈진 인형이나 주우려고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하나의 신호였던 것 같습니다. 강렬한 상황이긴 했지만 당시에는 그냥 지나쳤었거든요. 이때 한참 에어컨을 틀어놓는 곳에서 일하다 보니 개도 안 걸리는 여름 감기에 코가 조금 막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장고의 냄새도 미처 맡지 못하고 있었는데 인형에 손을 대자마자 막혔던 코가 뚫리며 수장고의 오래된 냄새가 훅하니 밀려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귀와 귀 사이로 날카로운 이명음이 찡 들리는 것이 눈샘 언저리가 찌릿해지는 것도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이 가족의 사연 깊은 파란 고양이 인형을 처음 만졌던 순간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잡은 고양이 인형은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었는데 역시 예상대로 수제로 만들어진 것 같았고 눈알 장식 또한 진짜 고양이 눈을 본따 만든 비즈로 박혀 있었습니다. 이런 비즈는 동대문에 가면 꽤 비싸게 파는 것을 보았기에 진짜 그 정성이 한 번에 전해졌습니다. 저는 눈치껏 다시 상자에 고양이 인형을 집어넣었고 한참 실랑이를 벌이던 가족도 곧 숙연해지시더니 방을 나가셨습니다. 이 가족이 실랑이를 벌일 때 그 여자라는 둥, 나쁜 년이라는 둥 여러 소리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난감했던 상황을 정리하고 상자를 꺼내 나왔을 때는 고대하던 저의 퇴근 시간이었습니다. 이때가 불금이라 더 신났던 기억이 납니다. 관장 부인께서는 다시 평소처럼 웃으시며 다음 주 월요일에 이어서 해주고 먼저 가보라고 해주셨습니다. 손주분도 그때 또 와서 일을 거들어 주실 예정 같았습니다. 불금과 연이은 주말에 대한 기대감으로 아까 전에 파란 고양이 인형은 기억에서 잊고 박물관을 나섰습니다. 생각해보면 이 금요일과 토요일 이틀의 저녁에 몰려올 꿈이 저의 지옥이 될 줄은 전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저의 기괴한 체험들은 현실에서는 드물고 주로 꿈에서 발현되는 것 같습니다. 같은 꿈을 똑같이 꾸는 드라마나 만화 영화의 플롯이 진짜 실제로 있을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신경정신과 같은 곳을 들리며 수면 어쩌고 하는 치료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위는 아니고요. 정말 생생하게 또렷이 기억나는 저의 꿈 내용은 무엇인가를 암시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첫날, 그러니까 막 퇴근하고 친구와 놀다가 집에 들어간 후에 씻고 잠든 금요일 밤. 한동안 이상한 꿈을 꾸지 않았었는데 이날 또 꿈을 꾼 것입니다. 꿈의 장소는 제가 오늘 일했던 관장 내외분들이 기거하시는 그 층수의 응접실이었습니다. 아까 일을 미처 끝내지 못하고 와서 미련이 남아 또 꿈을 꾸나 싶었습니다. 어떤 꿈을 꾸건 간에 이건 꿈이구나 싶은 무의식이 무조건 잡혀 있었을 때입니다. 꿈에서조차 현실의 일을 해야 하나 싶어 축 늘어지고 싶어질 무렵 딱히 움직이고 싶진 않아서 제가 평소에 일하는 자리에 앉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꿈의 흐름에 맞게 맞춰줄 생각이었죠. 꿈에서조차 생각을 해야 한다니.
그런데 아까 낮에 일할 때 열렸던 문이 또 한 번 벌컥 열리는 것입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그쪽을 쳐다보게 되었고 거기서 한 아이라고 해야 되나? 아이가 갑자기 뛰쳐나오더니 현관 쪽으로 달려나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현관과 응접실의 문은 불투명 유리가 있으며 미닫이 문이었는데 그 사이에 들어가서 아이는 한동안 막 움직이게 되는 것 같았습니다. 이때 무의식적으로 아까 딸아이랑 놀던 그 아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때 미닫이 사이로 아이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확실했습니다. 딸아이 얼굴과 쏙 닮은 얼굴에 검은 멜빵 반바지를 입은 바가지 머리의 남자아이. 아이는 갑자기 우뚝 멈춰서더니 미닫이 사이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낮에 봤으면 귀신이겠거니 싶은데 꿈에서 보니 그렇게 무섭진 않았습니다. 그때는 무슨 생각이었는지 저는 남자아이를 손짓으로 막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남자아이가 힘껏 얼굴을 흔들더니 입 주위로 손을 모으며 뭐라고 소근소근 거렸습니다. 그때 저의 뒤에서 무언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꿈에선 소리라는 것이 딱히 들릴 리가 없지만 진동이 퉁퉁 울리는 것 같은 느낌. 생존 본능이었을까요? 호기심 많은 저는 바로 고개를 돌릴 법하겠지만 일단 먼저 멀리 있는 아이의 얼굴을 보았던 것 같습니다. 아이는 진짜 세상 끝날 것 같은 얼굴로 고개를 세차게 흔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걸 절대 뒤돌면 안 된다는 식으로 받아들였는지 그저 경직한 채로 바닥만 쳐다보았습니다. 순간 꿈이라고 하기엔 너무 생생한 감각으로 무엇인가의 거친 숨결이 귓가에 닿았고 온기가 있다면 반대로 한기가 있듯 그 한기가 정수리까지 뻗는 것 같았습니다.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애 어디 있어요? 들려줘요. 나한테 기울였어요. 어디 있어? 상관없어. 어디 있어? 우리 애 어디 있어요? 나한테 기울였단 말이야. 상관없어. 우리 상관없다. 우리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정말 한순간에 갑자기 사이렌이 울리듯이 한꺼번에 수많은 말들이 반복되었습니다. 계속 이러니 저는 정체불명의 무엇인가가 자꾸만 자신을 봐달라고 떼를 쓰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아까부터 울 것 같은 얼굴로 저를 쳐다볼 뿐이었고 저는 그동안의 감으로 이건 예사 꿈이 아니구나 싶었습니다. 그동안의 경험들은 또 말해줍니다. 어떠한 결론을 짓지 않으면 꿈은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 지지부진하게 이러고 있으면 악몽과 같은 아니 진짜 악몽이군요. 메비우스의 띠처럼 이 무서운 상황은 지금과 같이 있으면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는 큰 마음을 먹고 그냥 뒤를 딱 돌아보기로 했습니다. 일단 스튜디오 지브리의 고양이의 보은을 보셨는지요? 이 고양이의 보은에서 고양이들이 두 발로 서서 걷는 형상 대강 아시겠습니까? 뒤를 돌아보자마자 직립보행을 한 듯한 이 고양이의 형체가 눈에 보였습니다. 고양이는 아까의 고양이 인형의 색과 같은 파란색이었고요. 거기서 끝나면 이건 분명히 아까 그 정성스러운 인형을 본 것에 대한 기억이 만들어낸 개꿈이구나 싶었을 겁니다. 정말 제가 놀란 점은 직립한 고양이의 몸에 사람의 얼굴이 붙어 있었던 것입니다. 화장을 짙게 했지만 긴 생머리에 확실히 미인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얼굴이었습니다. 일이 다 끝나고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웃긴 형태입니다. 만약 사연을 듣는 분들이 상상하시면 웃기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꿈이긴 했지만 현실이기도 했습니다. 그 기괴한 것은 저에게 바짝 달라붙어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목적은 아니었는지 곧 이리저리 응접실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꿈을 깬 것은 그렇게 돌아다니는 그것의 모습을 한참 살펴보다가 그것이 총총 움직이면 머리를 180도로 또 360도로 막 움직이는 것에 기겁하며 놀라 깼던 것 같습니다. 꿈에서 깨고 나니 예사 꿈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정말 너무 생생했거든요. 저는 진짜 개꿈이라고 금방 잊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지옥과 같은 꿈은 토요일이었던 다음 날 밤 다시 반복되었습니다. 이번 꿈의 시작은 응접실에서 바로 어제 그 해괴한 것이 내던 소리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어제의 꿈을 꾸고 남자아이가 계속 신경이 쓰였기에 저는 남자아이를 찾았습니다. 본능적으로 그 괴물이 찾는 게 남자아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정신없이 여러 마리 오가는 와중에 갑자기 꿀렁거린다고 해야 될까요? 정말 거북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자연스럽게 저의 시선은 아이가 뛰쳐나왔던 문으로 향했습니다. 예상대로 그 기괴한 것과 남자아이가 있었습니다. 기괴한 것은 고양이의 액체설을 증명하듯 온몸을 꿈틀대며 남자아이와 눈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남자아이는 곧 울 것 같은 얼굴로 그 기괴한 것을 쳐다보는 것을 인내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 3자의 입장에서 쳐다보는 저도 소름이 끼칠 정도인데 그 아이는 오죽했을까요? 저는 어린아이를 구해야겠다는 생각으로 팔을 뻗어 그 괴물을 한 대 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온몸을 꿀렁대던 그것이 일순간 저를 딱 쳐다보았습니다. 세상에, 다시 상상도 하기 싫은 얼굴이었습니다. 고양이 몸이긴 했지만 어제 그 머리의 주인공은 꽤나 미인이었거든요. 하지만 저를 쳐다보는 저 괴물은 파란 몸과 걸맞게 진짜 형언할 수도 없는 기괴한 얼굴을 띠고 있었습니다. 한쪽은 사람 눈에, 한쪽은 인형 눈이 되어 있었고 빨간 마스크의 입처럼 양옆으로 쭉 찢어져 마치 신나 있는 얼굴. 어제 줄곧 찾던 아이가 눈앞에 있어 신이 난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정말 그 얼굴을 보자마자 얼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그것은 어제는 파랗게 보였지만 이제는 빠르게 꿀렁대며 보라색으로 보이는 고양이 발을 저에게 천천히 들이밀었습니다. 그 고양이 발은 인형 발이라고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진짜 고양이 발을 들여다보진 않았지만 불같이 타오는 현실감 느껴지는 발은 발톱이 날카롭게 치솟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고양이 발톱이 아니었던 것 같기도 했습니다. 빨갛게 매니큐어가 칠해져 있었거든요. 그 발은 제 오른 팔뚝을 천천히, 아주 천천히 긁어내려갔던 것 같습니다. 정말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고통이 느껴졌습니다. 비유가 좀 그렇긴 하지만 왜 누구한테 등을 긁어달라고 하면 너무 세게 긁어서 소름도 돋고 아주 쎄해지는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게 공격당하는 와중에도 저는 그 아이가 너무 걱정되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런 생각을 품는 순간 비웃듯이 낄낄 웃었습니다. 그리곤 고개를 쑥 빼들더니 엄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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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야?
이러는 것입니다. 그러던 와중에 나머지 한 손을 아이에게 갖다 대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막으려고 몸을 날리던 중에 두 번째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왓썹님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대충 감을 잡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사 꿈이 아닌 것은 알지만 그 남자아이, 왠지 모를 본능과 감각으로 박물관 관장 내외의 손주분인 것 같은 느낌이 확 들었습니다.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저 감각적이라는 이유라고 밖엔 설명드릴 수 없을 것 같네요. 저는 일요일 아침 새벽, 아직 5시이긴 했지만 서둘러 휴대폰을 꺼내들어 박물관 하계사님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당시에 관장님 부부 번호를 알고 있진 않았고 아르바이트 담당 하계사님 번호밖엔 몰랐거든요. 거기다가 당시에 저희 박물관이 막 기획 전시를 준비할 때라 하계사님은 박물관에서 숙식을 하셨거든요. 잠에서 막 깬 듯한 하계사님 목소리가 들리고 저는 횡설수설 무엇을 막 말했습니다. 결론은 박물관 관장님 댁에 무슨 일이 생긴 것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하계사님은 처음에 짜증에 가득한 목소리로 무슨 소리냐고 하셨지만 제가 너무 답답해서 울음에 찬 목소리로 확인 좀 해보라고 막 소리를 쳤던 것 같습니다. 하계사님은 알겠다고 하시며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저는 이후에 소름까지 돋아있는 상태로 왠지 모를 불안감에 휩싸여 잠들어 있는 어머니를 깨워 펑펑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다시 잠에 빠져들었는데 다행히 꿈은 꾸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때 저를 다시 깨웠던 것은 어머니의 손길이었습니다. 시간은 정오쯤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저의 전화기를 든 어머니께서 계속 어디서 전화가 온다고 저를 깨우셨는데 전화는 처음 본 번호였습니다. 아마 관장님일 거라고 예상한 저는 서둘러 전화를 받았습니다. 예상했듯이 관장님이셨습니다. 벅찬 마음에 처음에 쇳소리를 내신 것 같았습니다. 민트야, 아이고, 이제 전화를 받으면 어쩌냐? 너 어떻게 한 거냐? 다급하게 물으시는 관장님에게 뭐라고 미처 대답하기도 전에 사모님의 목소리가 바뀌어 들렸습니다. 여기 어디 병원인데 여기로 좀 와줄 수 있겠냐고. 저도 불안한 마음에 알겠다고 말하고 서둘러 옷을 챙겨 입으려고 했습니다. 어머니도 이때 옷 입는 걸 도와주셨는데 그때 어머니께서 제 오른쪽 팔뚝을 보시며 어디서 이렇게 다치고 다니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영물 모를 소리를 하시는 어머니를 보며 제 팔뚝을 보았는데 또 한 번 경악할 뻔했습니다. 꿈에서 괴물에게 공격당한 그 부위 그대로 날카롭게 손톱 자국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튼 병원은 저희 집에서 얼마 안 걸려 버스를 한 번에 타고 도착했습니다. 병원 정거장에서 내리자마자 관장님과 사모님은 저를 기다리고 계셨고 두 분이 이끄는 대로 갔던 저는 병원 밖 벤치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는 웅크리고 있는 손주 며느리분이 계셨습니다. 웅크리고 계셔서 잘 보이진 않았지만 금요일날 뵈었던 활기 가득한 모습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묻자 사모님께서는 갑자기 주저앉으시더니 소리를 내시며 우셨습니다. 관장님도 입술을 연신 깨물더니 입을 여셨습니다. 간밤에 손주분이 교통사고를 당하셨더랍니다. 교통사고 자체는 매우 크진 않은데 사고가 나며 튀어나온 차의 부속품들이 그만 손주분의 옆구리 쪽으로 상해를 입힌 것 같았습니다. 다행히 지금은 수술에 들어갔는데 경과는 어찌 될지 아무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네가 하계사 최주임한테 연락했다는 거 듣고 우리도 얘한테 전화를 했더니 그 말대로더라고. 너는 어떻게 알았길래
그 새벽에 전화한 거니? 저는 그냥 이런저런 꿈을 꿔서 혹시나 해서 전화를 드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꿈 이야기를 상세하게 전해드리니 관장님 내외는 안색이 점점 굳으시더니 역시 그걸 태워버려야겠어! 라고 소리치시며 관장님은 곧장 어디론가로 향하셨습니다. 저는 왠지 모를 죄책감에 빠진 것 같았습니다. 정확히 무엇을 보여주려는 꿈인진 몰랐지만 제가 그 괴물에게서 손주분을 지키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손주 며느리분 옆에 앉아 그분을 달래드리며 숙연히 앉아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두 시간쯤 흘렀을까요? 사모님 휴대폰에 전화가 오더니 뭐라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모님은 무거운 목소리로 그래, 잘했어요. 잿가루는 어디 멀리다 버리고 와요. 그래요. 라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저는 상황도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무슨 일이냐고 묻게 되었습니다. 사모님은 잠깐 휴대폰을 만지작대시더니 저를 보시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손주의 어미, 즉 자신의 딸은 남편과 사이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왜냐면 남편이 바람을 엄청나게 피워댔었던 모양입니다. 한 번은 사위가 정말 자신의 딸에게 이혼을 요구할 만큼 마음에 든 여자가 생겼었나 봅니다. 결국 딸은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양육권은 딸에게도 있었지만 딸도 결혼 생활이다 뭐다 여러 가지에 지쳤는지 아들에게 그다지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자연스럽게 육아는 딸의 부모, 즉 관장님 내외의 몫이었죠. 그제서야 애틋하게 보였던 관장님과 손주분의 관계의 이유가 이해가 갔습니다. 그래도 손주의 아버지가 되던 사위는 아들과 영영 연을 끄는 것이 아니었나 봅니다. 원하던 여자와 재혼하고 나서도 간혹 아들을 보곤 했답니다. 재혼한 새로운 여자도 가끔 보았는데 손주에게 굉장히 잘해주었다고 합니다. 그 파란 고양이 인형도 직접 만들어줄 정도로 말이죠. 하지만 어느 날부터 재혼한 여자의 관심이 지나칠 정도로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엔 일반직 건물이었던 박물관에 쳐들어와 손주분을 데리고 나오려고 난리를 칠 정도로 말이죠. 알고 보니 이 여자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불임이었나 봅니다. 이것에 사위였던 남자는 내가 너 때문에 이혼했는데 너는 자식 하나 낳지 못하냐며 매일같이 여자를 압박한 모양입니다. 여자는 여자대로 미쳐가서 손주를 대신 키우겠다며 엄청난 집착을 보였고 친자식이 아니라도 상관없다며 매일같이 쳐들어와 발악을 떨었다고 합니다. 아이의 방문을 계속해서 두드리는 그 미친 모습이 아직도 선하시다고 사모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여자는 점점 미쳐갔고 마침내 사위에게 버림받아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이야기를 들은 저는 그동안 꿈에서 보았던 일들이 납득이 되었습니다. 그 괴물이 외쳐대던 소리들과 겁에 질린 아이의 모습들이 말이죠. 아마 고양이 몸체에 몸에 달려있던 사람의 얼굴은 어린 손주분을 공포에 질리게 하던 그 미친 여자의 얼굴이었겠죠. 곧 자리를 비우신 관장님이 돌아오셨습니다. 그 고양이 인형을 태우고 오셨다고 합니다. 그것 때문인진 몰라도 몇 시간 후에 손주분의 수술 경과도 매우 좋게 끝났습니다. 영혼이 나가 보이시던 손주 며느리분은 물론 관장 내외분도 얼굴에 잠시나마 화색이 도는 모습을 보니 저도 마음이 놓여 집에 돌아왔습니다. 반팔을 입었어도 오른쪽의 팔뚝 상처가 괜히 아려오는 게 느껴지더군요. 저는 아직 근무할 기간이 한 달 이상 남아 있었지만
관장 내외께 양해를 구하고 박물관을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꿈이었기는 하지만 도저히 그곳에서 일할 수 없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아마 금요일에 보았던 손주분의 따님과 같이 있던 형체는 위기를 미리 느낀 손주분의 또 다른 형상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 후로 그쪽과는 연락되는 것이 없지만 손주분께서 지금쯤이면 완쾌하셨기를 바랄 뿐입니다. 믿거나 말거나는 듣는 분들에게 맡기겠지만 저에게는 극히 현실이었다는 점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